소크라테스? 왜 그는 죽음을 선택했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외모에 특별할 것 없는 지위였지만 그의 이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질문들과 그 질문들이 이끈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양심 그리고 법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려 합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번화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도시는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으며 광장에서는 수많은 철학자와 웅변가들이 자신의 지혜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기원전 470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난 그는 결코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납작한 코, 튀어나온 눈, 통통한 체구. 그는 언제나 낡은 옷을 걸치고 맨발로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돈에는 관심이 없었고 명예에도 연연하지 않았죠. 당시 아테네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직업적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수업료를 받고 젊은이들에게 수사학과 변론수를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어떤 주장이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기술을 판매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자신을 교사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자네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용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건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대장장이에게도, 정치가에게도, 시인에게도, 장군에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붙잡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는 순진한 표정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인가? 용감한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도 용기인가? 만약 그렇다면 처음 자네가 말한 정의의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가? 그의 질문은 마치 레이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신념과 생각들이 그의 질문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던 대화 상대들이 점점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바로 이 순간이 소크라테스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실제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는 이런 신탁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신탁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를 만나 대화했더니 그들은 정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인들과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자신의 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장인들을 만났더니 그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적어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던 것이죠.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의 비유대로 하면 그는 아테네라는 둔한 말을 깨우는 등에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크리티아스 같은 젊은 귀족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산파였기 때문에 착안한 비유였죠. 산파가 아기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기를 낳도록 돕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질문을 통해, 대화를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진리를 깨워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소크라테스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정치인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교사들, 아들들이 전통적 가치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는 아버지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404년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민주정이 무너지고 30인 참주정이라는 과두정이 들어섰는데 그 지도자 중 한 명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리티아스였습니다. 이 정권은 잔혹했고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을 처형했죠. 비록 1년 만에 민주정이 회복되었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민주주의는 적을 찾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철학자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켜 이런 재앙을 불러온 것 아닌가. 그가 전통적 신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상을 퍼뜨린 것이 문제의 원인 아닌가. 등에는 말을 깨우는 역할을 했지만 말은 가끔 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70세가 된 노철학자에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그의 삶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델포이 신탁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델포이 신전이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델포이는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폴론 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리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신탁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왕들은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델포이를 찾았고 식민지를 건설할 때도 신탁을 구했습니다. 개인들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델포이를 방문했죠.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신의 뜻 그 자체였습니다. 신탁을 전하는 사람은 피티아라고 불리는 여사제였습니다. 그녀는 신전 내부 깊은 곳, 땅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피어오르는 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증기가 아폴론 신의 영감을 전달한다고 믿었죠. 피티아는 트랜스 상태에 빠져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고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질문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카이레폰은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깊이 존경했고 친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도착한 카이레폰은 대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티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무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신이 나를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신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소크라테스는 이 수수께끼 같은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증거로 신에게 반박할 수 있을 터였죠. 보십시오, 신이시여. 당신의 신탁은 틀렸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소크라테스는 정치가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정치가는 존경받는 지위였습니다. 그들은 공공의 일을 다루고 법을 만들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정의와 용기, 절제 같은 덕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정치가 한 명을 만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이 정치가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혜롭다고 여겼고 본인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무엇인지, 좋은 통치란 무엇인지 질문하자 그 정치가는 막연하고 모순된 대답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 점에서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정치가만 예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정치가들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무지했지만 자신들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시인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은 신의 영감을 받아 진리를 노래한다고 여겨졌죠. 그들의 시는 그리스인들의 교육의 기초였고 도덕적 가르침의 원천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의 시인들을 만나 그들의 작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시인들은 자신의 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적인 영감이나 재능으로 시를 쓰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해석을 내놓기도 했죠. 소크라테스는 또 다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정의나 용기, 좋은 삶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 목수, 도공, 재화공 같은 기술자들이었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인들은 자신의 기술에 관해서는 실제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다루는 법을 알았고, 나무를 깎는 법을 알았고, 흙으로 항아리를 빚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진짜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점에서 나보다 지혜롭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인들도 시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잘 안다는 이유로 다른 중요한 것들, 즉 정의, 아름다움, 좋은 삶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떤 장인은 자신이 좋은 신발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소크라테스는 델포의 신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신이 말한 지혜는 일반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지혜,
즉 무지의 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가 더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것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더 탐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신탁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소크라테스 개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를 하나의 예로 들어 모든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신뿐이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거의 가치가 없다. 신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한 것은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지혜가 실제로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뜻이다. 이 깨달음은 소크라테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탁의 진정한 의미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돕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영혼의 돌봄, 덕, 지혜에 대해 생각하도록 일깨워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일종의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불평했고 그의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신이 보낸 전령처럼 아테네라는 큰 말을 깨우는 등에처럼 말입니다. 그의 방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질문하는 것,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당신은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지위가 높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했고 더 깊은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따라다니며 그의 대화를 지켜보고 때로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무지의 지혜. 이것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회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소크라테스에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평생의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명을 죽음의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의 운명이 그러하듯 소크라테스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질문과 비판은 점점 더 많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성가시고 위험한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27년간 이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때 그리스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함대는 파괴되었으며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설상가상으로 민주정이 무너지고 30인 참주정이라는 과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정권은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한 독재 체제였는데 그들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단 8개월 만에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아테네는 공포에 휩싸였고 많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비록 1년 만에 민주정이 회복되었지만 아테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참주정을 지지했는가? 누가 배신자인가? 전통적인 가치관은 흔들렸고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질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0인 참주정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크리티아스가 그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배신하고 스파르타로 망명했던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 아닌가? 그의 철학이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 아닌가? 물론 이것은 불공평한 비난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주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참주들이 무고한 레온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복종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참주정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그는 분명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감정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냈고 권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젊은이들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민주정이 회복된 후 아테네가 사면령을 내렸지만 소크라테스에 대한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공식적으로 고발당합니다. 고발인은 3명이었습니다. 멜레토스는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했죠. 아니토스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민주정 회복에 기여한 인물이었고 소크라테스를 위험한 반민주주의자로 여겼습니다. 리코는 웅변가였습니다. 이 3사람이 힘을 합쳐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적 존재를 도입함으로써 불경제를 저질렀으며 또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혐의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불경제. 불경제라는 혐의는 모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들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전에 제물을 바쳤고 축제에 참여했으며 신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그가 다이모니온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종종 자신 안에 신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그것이 자신을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막아준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이것이 새로운 신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둘째, 청년 타락죄. 청년 타락죄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크리티아스와 알키비아데스 같은 인물들이 아테네에 해를 끼쳤으니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잘못 가르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부모와 기존 권위를 의심하도록 가르쳤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70세의 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명한 철학자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아테네의 법정은 오늘날과 매우 달랐습니다. 전문 판사가 없었고 변호사도 없었으며 엄격한 법적 절차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려 500명의 배심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첨으로 선발된 30세 이상의 아테네 남성 시민들이었죠. 그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량도 정했습니다. 재판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먼저 고발인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 피고인이 변론을 합니다. 시간은 물시계로 측정되었는데 물이 모두 떨어지면 연설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배심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과반수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유죄였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였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변론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감정에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족을 데려와 동정을 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방식이 흔했거든요. 어떤 피고인들은 어린 자식들을 데려와 배심원들 앞에서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일어나 배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솔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작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가 낯설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법정에 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법정의 언어에 서툴다고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평소 시장에서 말하던 방식대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오래된 편견들부터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소피스트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 자신은 돈을 받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철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에서 자신이 왜곡되게 묘사된 것을 언급하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 그는 델포의 신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이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아테네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가들, 시인들, 장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모두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자신이 해온 일은 신의 명령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신이 제게 준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테네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영혼을 돌보도록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지혜와 진리와 영혼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가르친 전부입니다. 청년 타락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만약 제가 젊은이들을 고의로 타락시켰다면 저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니까요. 제가 왜 고의로 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을 만들겠습니까? 만약 제가 의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무지로 인한 것이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일이지 처벌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멜레토스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특유의 문답법을 사용하여 멜레토스의 주장이 모순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대는 내가 신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고발하면서 동시에 내가 새로운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고발합니다. 신적 존재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테네에 유익한 존재인지 설명하면서 동시에 배심원들을 거의 가르치려 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테네의 신이 보낸 등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은 큰 말과 같습니다. 훌륭하지만 크기 때문에 둔해져서 깨워줄 등해가 필요합니다. 신께서는 저를 그런 등해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많은 배심원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을 둔한 말에 비유한다니요. 게다가 소크라테스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가족을 데려오지도 않았으며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애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데려와 눈물로 동정을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도시 전체에 명예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은 동정심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판결해야 합니다. 드디어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500명의 배심원들은 각자 2개의 동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어 유죄를 의미했고 다른 하나는 구멍이 없어 무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80표 대 220표.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0표 차이였습니다. 만약 30명만 마음을 바꿨다면 소크라테스는 무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아테네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면 형량을 정하는 두 번째 절차가 있었습니다. 고발인이 제안하는 형량이 있고 피고인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멜레토스는 사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대안을 제시할 차례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추방이나 벌금을 제안하기를 바랐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배심원들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테네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리타네이온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프리타네이온은 아테네의 공회당이었고 거기서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올림픽 우승자나 도시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대신 최고의 명예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격분했습니다. 이것은 조롱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을 유죄로 판결한 배심원들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죠.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은 당황했고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양보했습니다. 친구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1미나의 벌금을 제안했고 나중에는 30미나로 올렸습니다. 플라톤과 다른 친구들이 보증을 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두 번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의 표를 던졌습니다. 360표 대 140표. 첫 번째 투표보다 8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태도가 그들을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70세의 철학자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놀랍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정의한 일을 하는 것보다 부정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살았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테네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형은 바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재판 직전에 아테네는 델로스 섬으로 신성한 배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폴론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연례 의식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크레타 섬의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죠. 이 의식 기간 동안 아테네에서는 어떤 처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를 순수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종교적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약 한 달 동안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델로스로 간 배가 돌아올 때까지요.
이 한 달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과 친구들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감옥을 찾아가 스승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플라톤, 크리톤, 심미아스, 케베스,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논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이자 동년배였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크리톤과 다른 제자들은 탈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시병들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옥의 경비는 그리 엄격하지 않았고 특히 정치범의 경우 탈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테네는 종종 불편한 인물들이 스스로 도시를 떠나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형의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크리톤은 도주 경로도 마련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아테네에서 테살리아로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테살리아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크리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기꺼이 돈을 보탰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동의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감옥에 갔습니다. 델로스로 갔던 배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도착하면 다음 날 소크라테스는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크리톤은 감옥 문지기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크리톤은 그를 깨우지 않고 한참을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소크라테스는 고요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크리톤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크리톤, 자네 이렇게 일찍 온 걸 보니 무슨 소식이 있나? 크리톤은 델로스의 배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면 소크라테스는 죽어야 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호메로스의 시구를 인용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자네는 기름진 푸티아에 이르리라.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자신이 사흘 후에 죽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푸티아는 죽음 이후의 평화로운 곳을 상징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크리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간곡히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저는 단순히 한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돈을 아껴서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평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그들을 고아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도망친다면 우리는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테살리아의 제 친구들이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톤은 또 다른 논거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중은 당신이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약해서 혹은 우리 제자들이 무능해서 당신을 구하지 못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마지막으로 크리톤은 가장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스승님, 당신이 여기 남아서 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적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파멸시키려 했고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평생 주장해 온 것입니까?
크리톤의 호소는 진심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설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은 조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크리톤, 자네의 열정은 고맙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열정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네.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어보세. 우리는 대중의 의견을 신경 써야 하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을 신경 써야 하는가? 자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한가?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지 평판을 따라서는 안 되네.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평생 동의해온 원칙이 있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는 원칙 말일세.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산다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믿지 않았나? 크리톤은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나눈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네. 내가 아테네의 허락 없이 여기서 도망치는 것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크리톤에게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탈출하려는 순간에 아테네의 법과 국가가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서 말을 걸어온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소크라테스여,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가? 자네가 하려는 이 행동이 국가와 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만약 법정의 판결이 무시되고 개인들이 마음대로 무효화할 수 있다면 국가가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는 법의 목소리를 빌려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법이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자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혼시키지 않았는가? 우리가 자네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우리 아테네의 법 아래서 태어났고 우리의 보호 아래 자랐고 우리가 제공한 교육을 받았고 우리의 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웠네. 그렇다면 자네는 우리 법에 동의했고 우리의 시민이 되기로 선택한 것 아닌가? 자네는 70년 동안 아테네를 떠날 수 있었네. 만약 우리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언제든 다른 도시로 이주할 수 있었네. 하지만 자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 자네는 아테네에 머물렀고 우리의 시민으로 살기로 선택했네. 이것은 자네가 우리 법에 복종하기로 동의한 것 아닌가?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민과 국가의 관계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보다 더 신성하네. 아버지가 자식을 때렸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국가가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닿는 한 국가를 파괴하려 해도 되는가? 이것이 정의인가? 크리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나는 내가 평생 주장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네. 나는 젊은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존중하라고 가르쳤네. 그런데 이제 법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도망친다면 이것은 위선이 아닌가? 게다가 자네가 말한 테살리아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저기 보게. 소크라테스가 정의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결국 목숨이 아까워서 법을 어기고 도망쳤네. 이런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가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는 또 다른 측면도 지적했습니다. 내가 도망친다면 나의 친구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네. 자네들은 추방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네. 이것이 친구에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네는 그들을 위해 내가 도망쳐야 한다고 했지만 도망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어떻게 교육받겠는가? 그들은 아버지가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오명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크리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네.
부정의를 당하는 것보다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나는 항상 말해왔네. 이제 와서 그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소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부당한 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이 개별적으로는 부당할 수 있지만 법 체제 자체는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각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 체제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 체제가 무너지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생명 유지를 위해 공동체의 질서와 원칙을 파괴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평생 주장해온 원칙과 일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 선택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고 비겁하게 살고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잘못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핵심 신념이었고 그는 이것을 죽음으로써 입증하려 했습니다. 크리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크리톤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스승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크리톤, 이것이 내가 듣는 목소리네. 마치 신비로운 제전에서 플루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듯 이 논증의 소리가 내 귀에 울려서 다른 것을 들을 수가 없네. 만약 자네가 내 말에 반대하려 한다면 소용없을 것이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면 해보게. 크리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할 말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톤, 이렇게 하세. 신이 이끄는 길을 따르도록 하세.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탈출이라는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숭고한 양심과 용기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법이 부당할지라도 법 체제 자체를 존중함으로써만 진정한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델로스의 배는 곧 항구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톤과의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 델로스에서 돌아오는 배가 목격되었습니다. 배는 수니온 곳을 지나고 있었고 다음 날이면 아테네 항구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이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간수가 소크라테스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은 내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고귀하고 온화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독배를 마셔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에게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저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단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이제 곧 독배를 가져올 사람이 올 것입니다. 부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울면서 돌아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도 안녕히. 나는 그대가 하라는 대로 하겠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가끔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네. 이제 그가 나를 위해 우는 것을 보게. 우리도 그가 말하는 대로 하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에는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플라톤은 아팠기 때문에 올 수 없었지만 신미아스, 케베스, 크리톤, 크리토블로스, 아폴로도로스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도 어린 아들을 안고 와 있었습니다.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제 당신의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겠군요. 그녀의 절규는 감옥을 울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부탁했습니다. 크리톤, 누군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주게. 하인들이 크산티페를 부축해서 데려갔고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오랫동안 족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저렸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 쾌락이라는 것이네. 고통과 함께 오니 말이야. 고통이 사라지자 곧바로 쾌락이 따라오는구만.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는 플라톤이 쓴 파이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죽음과 영혼의 불멸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해야 하네. 소크라테스의 말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신미아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은 끔찍한 것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설명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네. 하지만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한 진정한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네.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네. 배고픔, 갈증, 욕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유를 흐리게 만들지. 육체의 감각은 불완전하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진정한 조화가 아니네. 진정한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네. 그리고 이성이 가장 순수하게 작동하는 것은 육체의 방해를 받지 않을 때일세.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일세. 그렇다면 진정한 철학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던 것 아니겠는가? 평생 진리를 추구해온 사람이 마침내 육체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말이네. 제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케베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영혼이 정말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합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논증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에게서 생겨난다는 논증, 배움이란 사실회상이라는 논증, 영혼은 불변하는 형상과 비슷하다는 논증. 대화는 깊어졌고 제자들은 질문했으며 소크라테스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에게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독배를 마시라고 하면 저에게 화를 내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곳에 있는 동안 가장 고귀하고 온화하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저에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누가 책임자인지 아시니까요. 이제 안녕히 피할 수 없는 일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도 안녕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네. 그리고 크리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군.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가끔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나를 위해 울고 있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따라야겠네. 크리톤, 독배를 가져오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네. 아직이면 준비하라고 하게. 크리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해가 아직 산 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령을 받고도 한참 후에 마십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크리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나도 이해하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네.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얻을 것이 없네. 나는 이미 늙었고 죽음이 가까이 왔네. 조금 더 붙잡고 있으면 나 자신이 우스워질 뿐이네. 그러니 가서 준비하게.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크리톤은 하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인은 나가서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독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독약을 빻아서 잔에 담아 들고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 친구여. 당신은 이런 일의 전문가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단지 마시고 나서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누우면 됩니다. 그러면 독이 저절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도 없이 안색도 변하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그 사람을 쳐다보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재물을 부어도 되겠소?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우리는 마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빻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신들에게 기도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오.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이주가 순조롭기를 말이오. 이것이 내 기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그는 말을 마치고 잔을 입에 대고 매우 쉽고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이미 그 전부터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모든 사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만 빼고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이게 무슨 짓인가? 주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들을 내보낸 것이네. 사람은 평온한 가운데 죽어야 한다고 들었네. 그러니 조용히 하고 침착하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걸어다니다가 다리가 무거워진다고 말하며 누웠습니다. 그를 등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독배를 준 사람이 그의 발과 다리를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발을 세게 눌러보고는 감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종아리를 그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며 몸이 차갑고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독이 심장에 도달하면 그때 끝날 것입니다. 이미 하복부가 거의 차가워졌을 때 소크라테스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벗기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그에게 닭을 바치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로 본 것입니다. 육체라는 병으로부터 영혼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바라본 방식이었습니다. 크리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을 확인해 보니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크리톤은 그의 입과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의 마지막이었다고 플라톤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당시 우리가 알던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아테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처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곧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가신 철학자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양심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곧 대중의 분노에 직면했습니다. 멜레토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토스는 아테네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인 자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공중 목욕탕에서도 그들을 피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중요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플라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생애를 일련의 대화편으로 기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는 재판에서의 변론을, 크리톤에서는 탈출을 거부한 이유를, 파이돈에서는 마지막 날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문학적 걸작이었고 철학적 보물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후 아카데메이아라는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서양 역사상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이렇게 서양 철학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크세노폰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소크라테스의 회상은 스승의 일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안티스테네스는 키니코스 학파를 창시하여 소크라테스의 검소한 삶의 방식을 극단까지 밀고 갔습니다. 아리스티포스는 퀴레네 학파를 세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영향은 단순히 그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양 문명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쓰지 않았고 학교를 세우지 않았으며 사상체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위대한 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글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이었고 사유하는 태도였으며 원칙에 따라 사는 용기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재판에서 그가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습관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옛날부터 그랬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권위자가 말하니까 믿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사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검토된 삶은 다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내가 왜 이것을 믿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의 신념, 가치, 행동을 계속해서 검토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진리를 위해 인기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으로.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고 식물은 그저 자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능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기를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배심원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그는 탈출을 거부했으며 마지막 순간에 그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잘못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원칙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육체의 생존보다 더 가치 있다는 원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비록 그 길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후세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원칙을 지키며 살고 죽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사유의 자유와 정의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영원한 사건이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의 용기는 여전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며 그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의 등에다. 그는 둔한 말을 깨우기 위해 신이 보낸 등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등에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등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철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자연 이론이나 교묘한 변론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고 대화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며 권위를 의심하고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은 모두 소크라테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 불의에 맞서 진리를 말할 때마다, 누군가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신념을 검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할 때마다 소크라테스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의 삶은 검토되고 있는가? 소크라테스? 왜 그는 죽음을 선택했는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르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과 제도는 진정 정의로운가?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